오늘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휴대폰도 아니고 몇 년째 거의 울리지 않던 집 전화였다. 순간 심장이 2번 세게 뛰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였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믿음을 주는 느낌이었다. 그는 나를 김호호 어르신이라고 정확하게 불렀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 누굴까? 내가 조심스럽게 예, 그런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단숨에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니.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무슨 사고요? 어디서요? 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듯한 소리를 내며 침착하게 말했다. 현재 아드님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금이 당장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아들이 운전을 조심하는 편이라 사고를 낼 리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 계좌번호를 불렀다.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거 사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아들이 다쳤다는 불안이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지체하면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아드님이 구속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가셔도 좋지만 시간이 걸리면 늦습니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갑을 챙기고 은행 도장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왜 아들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경찰 조사 중이라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지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2다리가 휘청거렸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는 혹시 정말로 큰일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부랴부랴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은행까지 걸어가는 길은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무표정해 보였다. 모두가 나를 모르는 사람 같았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은행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상황과 맞지 않아 보였다. 직원에게 다가가 계좌번호를 적어 보여주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전화로 입금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아들 번호를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연결되었고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려왔다.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들은 멀쩡했고 사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모든 게 사기였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도착했다. 나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은행 밖으로 나왔다. 짧은 거리였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숨이 가빴다. 순찰차 뒷좌석에 앉자 창밖 풍경이 느리게 스쳐갔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내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파출소 안은 의외로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경찰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보이스피싱 주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문구를 보자 씁쓸한 웃음이 났다. 경찰은 내 진술을 차분히 받아 적었다. 통화 내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족사고, 병원 입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손이 떨렸다. 만약 오늘 은행 직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평생 모은 돈 중 일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평생 일하며 아끼고 모아둔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무조건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허술하게 속을 뻔했다니.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옆집 박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충 별일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박 여사는 내 손이 떨리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지난달에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아들이 다쳤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로 끊었죠.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런 사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TV에서 수도 없이 본 경고 문구를 떠올렸다. 모르는 전화, 돈 요구 시 무조건 끊고 확인하세요. 그 단순한 문구를 왜 오늘은 잊고 있었을까? 아마도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 같다. 집에 들어오자 거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에 전화를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앞으로 이런 전화 받으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돈부터 보내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일이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극이 아니라 내 노후와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낯선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가 귀를 스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또 당할지도 모른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진 것 같았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내 안전 지키기 계획이라고 제목을 적었다.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전화는 반드시 끊고 가족에게 먼저 확인한다는 규칙을 썼다. 두 번째로 내 이름과 주소, 가족 관계를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로 은행 계좌와 도장은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어제의 경험을 떠올리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계획을 적는 동안 어제 은행 직원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젊은 직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돈을 잃었을 것이다.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은행에 감사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요즘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한번 들으시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이 마음에 남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교육 날짜를 물어봤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라고 했다. 마침 일정도 비어 있었다. 이 기회에 확실히 배우는 게 좋겠다 싶었다. 며칠 뒤 교육을 들으러 은행에 갔다. 강당에는 나처럼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메모장을 꺼내고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강사를 바라봤다. 강사는 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분이었다.
그는 실제 사건 사례를 보여주며 사기범들이 어떻게 심리를 파고드는지 설명했다. 그 중에는 나와 똑같은 가족 사고 사기 수법이 있었다. 심지어 대본까지 똑같았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만 속을 뻔한 게 아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당했고 일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 말을 듣자 내 안에 있던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오히려 내가 당할 뻔한 경험을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 교육이 끝난 뒤 나는 이웃 박 여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내 얘기를 들었다. 아이고, 그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경로당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퍼졌다. 몇몇은 이미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다. 사기범들이 우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화가 오면 수화기부터 내려놓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도 점점 경계심이 생겼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경찰청을 사칭하는 목소리였다. 그는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즉시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달랐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경찰서로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준비된 사람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원칙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TV를 켜두었다.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만 벌써 2만 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화면 속 경찰관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가족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고 마치 가족이 직접 전화를 건 것처럼 속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순간을 노려 급히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며칠 전 내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음 날 나는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께 제안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보이스피싱 예방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강사 불러서 같이 듣는 거예요. 회장님은 눈을 크게 뜨더니 반색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요즘 이런 일 많다더니 우리도 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 마을 회관에서 첫 모임이 열렸다. 십수명의 어르신들이 모였고 나는 앞에 나서서 내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나를 놀리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내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자 모두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대목에서는 몇몇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혹시 사기범이 우리 주민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걸까요? 우리 이름, 가족관계,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다 알죠? 그 질문은 나도 궁금했다. 그 자리에서 경찰 강사가 대답했다. 대부분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서 사용합니다. 병원, 학원, 심지어 일부 마을 행사 명단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개인정보를 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흘러나간다면 앞으로는 이름 석자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아침에 현관 앞에 놓인 우편물 속에서 법원 출석 통지서라는 빨간 글씨가 찍힌 봉투가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를 뜯어보니 내가 모르는 이름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건 것처럼 되어 있었다.
원고가 나였고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더 놀라운 건 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설마 이번엔 다른 방식의 사기인가? 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것도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허위 소송 서류를 보내서 피해자를 겁주고 합의금을 내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한 번은 전화로, 이번에는 우편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정보를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랍 속에 넣어둔 공책을 꺼내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 대응 계획 3단계. 1. 정보 차단 모든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에 연락해 내 개인정보 보호 요청. 2. 확인 절차 어떤 연락이든 반드시 가족이나 기관에 재확인 후 행동. 3. 공유와 경고 내가 겪은 사례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새로운 수법을 찾아내는 속도가 우리가 배우고 대비하는 속도보다 빠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리고 절대 혼자 싸우지 않겠다고. 며칠 뒤 경로당에서 박 여사가 다급하게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검찰청 출석 요구서라는 글씨가 붉게 찍혀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편지를 열어보니 마치 실제 검찰 문서처럼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은 허위였다. 박 여사 역시 나처럼 모르는 사건의 피의자로 적혀 있었다. 이거 나한테 왜 온 걸까요? 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말했다. 박 여사, 이거 사기예요. 절대 연락하지 말고 경찰서로 바로 가요. 우리는 함께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은 문서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최근 이런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자 내 머릿속에 지난달 마을 주민명부 작성 날이 떠올랐다. 각 집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냈고 그 명부는 복사돼 여러 사람 손을 거쳤다. 혹시 그때부터였을까? 나도 박 여사도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파출소를 나오는 길에 박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먼저 겪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도 돈 보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이제는 단순히 나를 지키자에서 우리를 지키자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 방송국에 찾아갔다.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담당자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민 대상 긴급 경고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날 저녁 6시 마을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요즘 전화, 편지, 문자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입니다. 특히 가족사고, 검찰, 경찰 사칭, 법원 출석 통지서 형태를 주의하세요. 절대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 먼저 가족과 경찰에 확인하세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몇몇 이웃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 며칠 전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이 줄줄이 있었다. 그들은 내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한 사람이라도 덜 당하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기범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우체국에서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낯선 이름이었고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와 개통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그 안내문에는 계좌 이체를 위해 인증용으로 사용하세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우체국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왜 저한테 온 거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보내는 사람 정보만 보고 배송합니다.
혹시 주문한 적 없으시면 절대 전원 켜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것은 대포폰 사기였다. 내 명의로 개통해 범죄에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다행히 나는 전원을 켜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름이 돋았다.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생활 패턴을 바꿨다. 집 전화는 아예 해지했고 모르는 번호의 휴대폰 전화는 받지 않았다. 우편물은 보낸 사람을 확인하고 열었고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직접 창구에 가서 처리했다. 이 모든 변화는 불편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경계하는 사람 그리고 알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기범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시내은행에서 일하는 조카가 주말에 집에 들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삼촌, 요즘 저희 은행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피해자 명단에 삼촌 사는 동네 주민이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나는 조카에게 내가 겪었던 일과 마을 주민들 피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조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 마을 전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로당 회장님과 몇몇 이웃을 불렀다. 그리고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 마을 주민명부가 문제였던 거네요? 작년에 경로잔치 준비한다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적었잖아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 그 명부를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이 마을 이장 김 씨였다. 김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아니, 나는 그 명부 행사 끝나고 다 폐기했어. 그리고 복사본은 행사 스태프들한테만 나눠줬지.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태프들 그중 누군가가 정보를 팔았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후 경찰이 마을 회관으로 찾아왔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는데 그들의 노트북에서 우리 마을 주민 명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은 조직원이 지방 행사에서 일한 지인이 명단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 지인이 누군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을 사람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소식은 마을을 뒤흔들었다.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관계가 서먹해졌다.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사람들까지 멀어졌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사기범들이 노린 게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다. 이번에는 경찰과 은행 관계자를 모두 초청해 직접 사건 경과와 예방 방법을 듣게 하려 했다. 모임 당일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찰관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차분히 말했다. 특히 강조한 건 3가지였다. 첫째, 개인정보를 적을 때는 불필요한 정보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셋째, 의심스러운 연락은 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 듯 했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경찰관과 단둘이 얘기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사건 곧 범인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렇게 발 빠르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지난 한 달간의 불안과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리는 순간 또다시 누군가는 속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마을 단위가 아니라 시내 전체 어르신 모임에서 강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내 경험을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번 그 불길 속을 다녀온 사람이었다. 시내 노인복지관 강연날 나는 일찍 도착했다.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서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2번의 사기와 3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사기는 준비된 사람보다 방심한 사람을 노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전화 사기, 우편 사기, 대포폰 사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예방 요령을 짧고 굵게 3가지로 정리했다. 1.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 2. 모든 연락은 반드시 재확인한다. 3. 돈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강연이 끝나자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혹시 성함이 어르신 맞으시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지난달에 경찰에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이 제 사촌 동생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동생이 정보를 넘겨받은 지인이 행사 때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로 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민명부를 사진으로 찍어 팔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 외부 알바는 행사 스태프 중 한 명이었고 그날 명부를 복사하던 모습을 스치듯 본 기억이 떠올랐다. 강연이 끝난 뒤 나는 그 남자와 따로 만나 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경찰에 협조해 그 외부 알바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했다고 했다. 며칠 안에 체포영장이 나올 거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씁쓸함이 컸다. 범인이 잡혀도 이미 흘러간 정보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라도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됐고 마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사실이 생겼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이긴 건 아니다. 다만 한 발자국 더 따라잡았을 뿐이다.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다음엔 이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갈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그 외부 알바 검거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수갑을 찬 30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다. 이 남자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사기 조직의 내부 스파이로 전국 행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얼굴만 익히고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명부가 팔리고 나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무서워졌습니다. 그의 말에 경찰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늦었죠. 이미 수십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은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전국 행사 돌며 개인정보 빼돌린 사기 조직 검거. 마을 주민들도 TV 앞에 모여 이 소식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박 여사가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우리 이제 서로 의심하지 말아요. 이젠 밖에서 오는 적을 막아야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을은 다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뉴스 인터뷰에 나온 범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예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즉,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삼아 시작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전화기 없는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그러다 문득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다. 작은 봉투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메모 한 장과 USB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USB를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1막이 끝났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2막은 훨씬 더 치열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USB를 들고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은 보안용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건 수십 개의 폴더였다. 각 폴더에는 전국 각지 주민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마을 특별 목록이라는 파일이 나타났다. 열어보니 우리 마을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맨 위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나였다. 경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왜 제일 위에 이름이 있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어르신 이름 옆에는 프리미엄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프리미엄? 그건 무슨 뜻일까? 다른 폴더를 열자 CCTV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재생하니 익숙한 골목길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골목길 한가운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나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영상 날짜는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이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무작위 표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어르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한 겁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순간 USB 속의 계약서, PDF라는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열어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 주소 연락처 기재. 계약 조건 사기 시도 성공 시 수익의 50% 지급. 계약 기간 성공 시까지 무제한 연장. 그리고 계약자 서명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우리 마을 이장 김 씨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마을을 지키겠다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포함한 주민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니. 경찰은 즉시 김 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도용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파출소를 나서는 길 나는 알았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짓과 배신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 USB는 그저 서막이었고 이 싸움의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뒤 경찰 수사팀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USB 속 계약서, PDF의 작성 일시와 IP 기록이 추적되었는데 그 접속지가 우리 마을에서 200km 떨어진 대도시 한복판이었다는 것이다. 김 씨가 직접 쓴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접속지가 김 씨의 대학 동창 집 주소라는 겁니다. 이름을 듣자 내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다. 김 씨가 마을 이장이 된 초창기 그 동창이라는 사람이 종종 마을에 내려와 행사 기획이나 홍보 자료 제작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주민 명단을 몇 번이나 만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김 씨의 동창을 체포했다. 그리고 그의 진술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우린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표적으로 삼았다. 여기 노인들은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너무 믿는다. 그 믿음을 깨트리면 돈은 저절로 나온다. 그는 김 씨를 직접 끌어들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 이름을 계약서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틈에서 더 많은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즉, 진짜 목적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경찰은 USB에 담긴 정보를 모두 폐기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어느 저녁 회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내게 물었다. 이제 끝난 거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범인은 잡혔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한 그들이 노린 건 성공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담장도 경찰도 아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마을과 인근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사기 예방 교육을 하기로. 막장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다. 비극을 막는 건 법보다 함께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거라는 것을.